안녕하세요. 책 읽는 다락방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출판사 푸른 책들에서 출간한 클래식 보물창고 시리즈 가운데 에드거 앨런 포 단편선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작가 에드거 앨런 포는 1809년 1월 19일 미국 보스턴에서 이민자 출신 배우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아버지가 떠나고 이듬해 어머니마저 폐결핵으로 사망해 리치먼드의 부유한 상인인 존 앨런에게 입양되었습니다. 1826년 버지니아 대학교에 입학했으나 양아버지와의 갈등, 도박, 음주 등의 문제로 1년도 채 되지 않아 퇴학을 당했습니다. 이후 글을 쓰기 시작했으며 1827년 첫 시집 티무르, 기타 시들을 출간한 데 이어 단편소설 병속의 수기, 리지아, 어셔가의 몰락, 모르고 거리의 살인사건, 검은 고양이 등과 장편소설 아서 고든 핌 이야기, 단편집 그로테스크와 아라베스크에 관한 이야기 등을 발표하면서 작가적 명성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1847년 아내 버지니아가 폐결핵으로 사망한 뒤 우울증을 겪었으나 1849년에는 대학 시절 애인이었던 엘미라 로이스터와 약혼하기로 하면서 재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고모 클렘을 약혼식에 초청하기 위해 여행하던 중에 볼티모어 길거리에서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그해 10월 7일 사망했습니다. 오늘은 에드거 앨런 포의 단편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검은 고양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검은 고양이. 지금부터 내가 써내려갈 이야기는 전혀 꾸미지 않았지만 너무나 터무니없어 나는 누가 믿어주기를 기대하지도 간청하지도 않는다. 그 일을 직접 겪은 나 자신의 감각조차 부인하는 판에 누가 믿어주기를 기대한다면 난 정말로 미친놈일 것이다. 하지만 나는 미치지 않았고 꿈을 꾸는 것도 확실히 아니다. 그러나 내일이면 나는 죽을 테니 오늘 내 영혼의 짐을 덜어놓고자 한다. 이 글을 쓰는 당장의 목적은 내 집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있는 그대로 간결하게 아무런 설명도 덧붙이지 않고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것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사건들은 나를 공포에 질리게 했고 고문하듯 괴롭혔으며 파멸에 이르게 했다. 하지만 나는 그 사건들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으려 한다. 내게 그 사건들은 오직 공포 그 자체였으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무섭다기보다 괴기스럽게 보일 것 같다. 훗날 어떤 지성인이 나타나 나의 환상을 아주 흔한 일로 만들어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나보다 더 차분하고 더 논리적이며 훨씬 덜 흥분하는 어떤 지성인이 나타나 내가 두려움을 안고 쓰는 이 이야기 속에는 그저 평범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인과관계가 연속될 뿐이라고 파악할지도 모를 일일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나는 온순하고 인정 많기로 유명했다. 마음이 워낙 여렸던 탓에 친구들의 놀림감이 되기도 했다. 내가 유달리 동물을 좋아해서 부모님은 아주 다양한 종류의 애완동물을 마음대로 키우게 해주었다. 나는 이러한 동물들과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으며 녀석들에게 먹이를 주고 쓰다듬어 줄 때가 가장 행복했다. 이런 나의 특이한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뚜렷해졌고 어른이 되자 내게 즐거움을 주는 주된 원천이 되었다. 충직하고 영리한 개를 사랑해 본 사람이라면 거기에서 오는 만족감이란 게 어떤 것이고 또 얼마나 큰지 내가 애써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동물의 이기적이지 않은 헌신적인 사랑에는 한낱 인간의 보잘것없는 우정과
덧없는 신의를 숱하게 시험해야 했던 사람의 마음을 콕 찌르는 그 무언가가 있다. 나는 결혼을 일찍 했는데 다행히 아내와 나는 성향이 잘 맞았다. 내가 애완동물을 무척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된 아내는 가장 마음에 드는 종류의 애완동물들을 기회가 생기는 대로 놓치지 않고 구해왔다. 우리는 새, 금붕어, 명견, 토끼, 작은 원숭이, 그리고 고양이 한 마리를 키웠다. 그 고양이는 무척 크고 아름다우며 전신이 검고 정말 놀라울 정도로 영리했다. 내심 미신을 적지 않게 믿었던 내 아내는 그 녀석의 영리함에 대해 말할 때면 검은 고양이는 모두 다 변장한 마녀들이라는 옛날 사람들 사이에서 떠들던 말을 자주 언급하곤 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그 말을 진심으로 믿었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지금 문득 생각이 나서 하는 말이지 별 다른 이유는 없다. 플루토. 이것이 그 고양이의 이름이다. 플루토는 내가 제일 아끼는 애완동물이자 놀이 상대였다. 나만이 플루토에게 먹이를 줬고 녀석은 내가 우리 집안에서 어디를 가든 나를 따라다녔다. 심지어 플루토는 내가 외출을 나설 때도 길거리까지 따라 나오려고 해서 겨우겨우 떼어놓곤 했다. 우리의 우정은 이런 식으로 몇 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그러는 사이 나의 전반적인 기질과 성격은 폭음이라는 악마로 인해 아주 나쁜 쪽으로 급격히 변했다. 나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침울해지고 화를 잘 내며 다른 사람들의 감정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게 되었다. 나는 아내에게 폭언을 퍼붓기도 했으며 급기야 폭력을 행사하기까지 했다. 당연히 나의 애완동물들도 나의 기질이 변했음을 느끼게 되었다. 나는 녀석들을 방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대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플루토만큼은 학대하지 않고 계속 충분히 보살폈다. 다른 녀석들의 경우에는 우연이든 혹은 나를 좋아해서든 녀석들이 내 앞으로 오면 나는 토끼, 원숭이, 심지어 개까지 학대하면서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나의 병은 점점 깊어져만 갔고 결국에는 플루토마저 내 못된 성질의 희생양이 되고 말았다. 어느 날 밤 내가 자주 들르는 시내의 한 술집에서 잔뜩 취해 집으로 돌아왔는데 플루토가 나를 슬슬 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나는 녀석을 확 잡아챘다. 그러자 녀석은 나의 난폭한 행동에 소스라치게 놀라 내 손에 이빨로 작은 상처를 입혔다. 나는 곧바로 악마 같은 분노에 사로잡혔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제정신이 아니었다. 나의 본래 영혼이 한꺼번에 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술이 키운 악마 같은 증오심보다 더 극악한 감정이 내 몸 구석구석에 전율을 일으켰다. 나는 양복조끼 호주머니에서 주머니 칼을 꺼내 들고 그 가련한 동물의 목을 꽉 붙잡고는 눈알 하나를 천천히 도려냈다. 저주받아 마땅한 잔혹한 행위를 써내려가자니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화끈거리고 몸서리가 처진다. 이튿날 아침 이성이 돌아오자 나는 내가 저지른 범죄 때문에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그런 감정은 기껏해야 미미하게 살짝 들었을 뿐 내 영혼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술독에 빠졌고 이내 그런 짓을 한 기억은 모두 포도주 속에 묻혀버리고 말았다. 그러는 동안 고양이는 서서히 회복되었다. 사실 눈알이 파여나간 구멍은 끔찍한 모습이었지만 고양이는 더 이상 아무런 고통도 느끼지 않는 듯했다. 녀석은 평소처럼 집안 여기저기를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녔지만 예상했던 대로 내가 다가가면 화들짝 놀라 달아났다. 나는 녀석에 대한 옛 감정이
아주 많이 남아 있었기에 한때는 나를 그토록 사랑했던 녀석이 이렇게 질색하며 나를 싫어하는 모습에 처음에는 너무나 슬펐다. 하지만 이런 감정도 곧 짜증의 자리를 내주고 말았다. 그런데 마치 나를 마지막으로 되돌릴 수 없는 파멸의 길로 이끌기라도 하듯 삐뚤어진 마음이 치솟았다. 이런 마음에 대해서 철학으로는 설명할 길이 없다. 하지만 나는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것 못지않게 삐뚤어진 마음이 인간 마음의 원초적인 충동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확신했다. 인간은 해서는 안 되는 짓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비열하고 어리석은 짓을 수없이 저지르지 않던가. 마찬가지로 우리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의 판단을 저버리고 오히려 법이라는 것을 위반하고 싶은 마음이 끊임없이 드는 게 아닐까? 아무튼 바로 이 삐뚤어진 마음이 나를 최종적 파멸의 길로 이끌었던 것이다. 스스로를 괴롭히고 본성에 폭력을 가하고 오로지 악을 위해서 악을 행하려는 내 영혼의 헤아릴 길 없는 갈망에 이끌려 나는 아무 죄도 없는 짐승에게 계속해서 위해를 가하다가 결국은 극으로 치닫고 말았다. 어느 날 아침 태연하게 나는 고양이의 목에 올가미를 씌워 나뭇가지에 매달았다. 녀석을 매달면서 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마음으로는 쓰디쓴 회한에 젖었다. 녀석이 나를 사랑했던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녀석이 나를 화나게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녀석을 매달았다. 또한 그런 짓이 죄악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불멸의 영혼을 가장 은혜로우나 가장 가혹하기도 한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마저 미치지 않는 곳에 빠뜨릴 만큼 대단히 위험하고 가공할 만한 죄란 것을 알기 때문에 나는 녀석을 매달았다. 이처럼 잔인한 짓을 저지른 그날 밤 나는 불이야 하는 외침에 잠에서 깼다. 내 침대 커튼이 불길에 휩싸여 있었다. 집 전체가 불타고 있었다. 아내와 하인과 나는 간신히 불길을 피해 빠져나왔다. 그 불의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버렸다. 화마가 나의 전 재산을 삼켜버리자 그때부터 나는 체념하여 절망에 빠졌다. 나는 그 재앙과 내가 저지른 잔혹한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져보는 그런 심약한 인간은 아니다. 하지만 나는 일련의 사실들을 상세히 써나갈 것이다. 단 하나의 연결고리도 빼놓지 않고자 한다. 불이 난 다음 날 나는 폐허가 된 집을 찾아갔다. 벽은 모두 무너져 내렸지만 한 벽만은 예외였다. 유일하게 남은 그 벽은 집 가운데에 서 있던 그다지 두껍지 않은 것으로 내 침대 머리를 맞대놓은 부분이었다. 이 벽의 상당 부분에 회반죽이 발라져 있어 이번 화재에 견딜 수 있었던 것인데 사실은 바로 내가 최근에 회반죽을 두껍게 펴발랐던 덕분이었다. 이 벽 주위에 구경꾼들이 모여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벽의 특별한 부분을 아주 세심하고도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고 있는 것 같았다. 이상한데? 기이하군. 이나 이와 비슷한 여러 말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나는 그쪽으로 다가가 보았는데 하얀 벽면에 마치 얕은 도들새김으로 새겨진 것 같은 거대한 고양이의 형상이 보였다. 그 자국은 정말 놀랍게도 정확하게 새겨져 있었다. 고양이의 목에는 밧줄도 메어져 있었다. 맨 처음 이 환영을 보았을 때 나의 놀라움과 공포는 극에 달했다. 하지만 결국 다음과 같이 생각하니 도움이 됐다. 내가 기억하기로 고양이는 우리 집 근처의 마당에 매달려 있었다. 불이야 하고 외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곧바로 사람들이 마당으로 몰려들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이 밧줄을 잘라 고양이를 나무에 내린 다음 열려있던 창문을 통해 내 방 안으로 던진 게 틀림없었다. 아마도 나를 잠에서 깨우려고 그렇게 했을 것이다.
다른 벽들이 무너지면서 내 잔인한 행동의 희생자를 눌러 새로 바른 회반죽 벽 속에 파묻히게 했을 것이다. 그런 뒤 회반죽의 석회가 불길과 시체에서 나오는 암모니아와 더해져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형상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양심적으로는 꺼림칙하긴 했지만 나는 이제까지 자세히 설명한 이 놀라운 일을 이런 식으로 이성적으로는 쉽게 합리화하고 넘어갔다. 하지만 고양이의 형상은 내 공상 속에 깊은 인상을 남기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었다. 몇 달 동안이나 나는 내 머릿속에서 그 고양이의 환영을 지울 수 없었고 이 기간 동안 내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후회 같기도 또 한편으로는 아닌 것 같기도 한 감정이 되돌아왔다. 그러다가 급기야 그 고양이를 잃어버린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지경에 이르러 습관처럼 뻔질나게 드나들던 불길한 단골 술집을 찾을 때마다 그 고양이를 대신할 똑같은 종류의 비슷하게 생긴 다른 고양이를 찾아 주변을 두리번거리기까지 했다. 어느 날 밤 내가 더 없는 악행에 속을 해서 반쯤 어리 빠진 채로 앉아 있는데 갑자기 어떤 까만 물체가 나의 주의를 끌었다. 그 물체는 공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엄청나게 큰 진이나 럼주가 담긴 여러 술통 가운데 하나 위에서 웅크리고 있었다. 내가 몇 분간이나 그 술통 위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도 그 물체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다. 나는 그 물체에게로 다가가 손으로 쓰다듬었다. 그것은 검은 고양이였다. 몸집이 컸는데 꼭 플루토만 했으며 모든 점에서 아주 비슷하게 생겼으나 단 한 가지만이 달랐다. 플루토는 몸 어디에도 흰색 털이 없었지만 이 고양이는 비록 흐릿하나마 커다란 흰색 털 반점이 가슴 전체를 거의 다 덮고 있었다. 내가 쓰다놓자마자 녀석은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가르랑거리며 내 손에 몸을 비볐는데 내가 알아봐 준 것이 기쁜 듯했다. 녀석이야말로 내가 찾던 고양이였다. 나는 곧바로 술집 주인에게 고양이를 팔라고 제안했다. 하지만 술집 주인은 그 고양이는 자기 것이 아니라면서 녀석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전혀 없으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고양이라고 했다. 내가 고양이를 계속 어루만져 주다가 집으로 갈 채비를 하자 녀석도 분명 나와 함께 가고 싶어 하는 듯 했다. 나는 녀석이 그러도록 놔뒀다. 그리고 길을 가면서 가끔 몸을 굽혀 녀석을 쓰다듬어 주었다. 녀석은 우리 집에 오자마자 길들여졌고 내 아내도 곧바로 녀석을 굉장히 좋아하게 되었다. 그런데 얼마 안 가 내 안에서 녀석에 대한 혐오가 생겨났다. 이것은 내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어떻게 또 왜 그런 마음이 생겼는지 지금도 알지 못하지만 아무튼 녀석이 나를 눈에 띄게 좋아하는 것이 몹시 역겹고 짜증이 났다. 역겨움과 짜증은 서서히 쓰디쓴 증오로 변해갔다. 나는 녀석을 피해 다녔을 뿐 일종의 수치심과 전에 내가 저지른 잔인한 짓에 대한 기억 때문에 녀석을 신체적으로 학대하지는 않았다. 나는 몇 주 동안 녀석을 때리지도 심하게 학대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점차 아주 서서히 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증오심 가득 찬 시선으로 녀석을 보게 되었고 마치 역병 환자의 숨결을 피하기라도 하듯 끔찍한 존재로부터 말없이 달아나게 되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녀석에 대한 나의 증오심이 점점 더해져 간 것은 내가 녀석을 집으로 데려온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녀석도 플루토처럼 눈이 한쪽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인정 넘치는 내 안에는 오히려 이 점 때문에 녀석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다. 한때는 인정이야말로 나의 두드러진 특성이자 내 소박하고 순수한 많은 즐거움의
원천이었는데 말이다. 하지만 내가 이 고양이를 싫어하면 할수록 녀석은 오히려 나를 더욱더 좋아하는 것 같았다.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만큼 녀석은 끈덕지게 내 뒤를 졸졸 따라다녔다. 내가 자리에 앉을 때마다 의자 밑에 웅크려 앉거나 내 무릎 위에 뛰어올라 지긋지긋하게 나를 핥고 내게 몸을 비벼대곤 했다. 내가 일어나서 걸으려고 하면 녀석은 내 다리 사이로 뛰어들어 나를 넘어지게 할 뻔하거나 길고 날카로운 발톱으로 내 옷을 꽉 잡고 가슴팍까지 기어오르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녀석을 한 방에 없애버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하지는 못했는데 부분적으로는 내가 전에 저질렀던 죄의 기억 때문이기도 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고백하자면 그 짐승이 지독하게 두려웠기 때문이었다. 이 두려움은 정확히는 물리적 위험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을 두려움이라고밖에 달리 정의할 길이 없다. 인정하자니 부끄럽지만 그 동물이 내게 불러일으킨 공포와 전율은 마음속에서 품을 수 있는 가장 단순한 망상에 의해 고조되었다. 내가 앞서 말했다시피 그 이상한 짐승과 내가 죽인 짐승의 눈에 보이는 유일한 차이점은 흰색 털 반점인데 아내는 몇 번이고 그 녀석의 그런 특징을 언급해 내 주의를 환기시켰다. 독자들은 이 흰색 털 반점이 크기는 해도 원래는 아주 흐릿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하지만 서서히, 거의 감지하지 못할 정도로 서서히, 그리고 그러는 동안에도 내 이성은 오랫동안 그것을 공상이라고 부인하려고 했었지만 흰색 털 반점은 마침내 뚜렷한 윤곽을 드러냈다. 반점은 이제 내가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몸서리 쳐지는 어떤 물체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것 때문에 나는 그 괴물이 혐오스럽고 두려웠으며 할 수만 있다면 그 괴물을 떨쳐내고 싶었다. 반점은 이제 흉측하고 무시무시한 교수대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공포와 범죄, 그리고 고통과 죽음의 음침하고 무시무시한 바로 그 형구의 모습을. 이제 나는 보통 사람의 비참함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실로 비참해졌다. 그리고 고작 짐승 한 마리가, 그것도 내가 경멸해 죽여버린 녀석과 비슷한 짐승이 고귀한 하나님의 모습대로 빚어진 인간인 나에게 이토록 참을 수 없는 엄청난 고뇌를 안겨주다니. 아, 낮에도 밤에도 나는 더 이상 휴식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다. 낮에는 고양이가 한순간도 나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리고 밤에는 매시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무서운 꿈을 꾸다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깨면 그 존재의 뜨거운 입김이 내 얼굴에 와닿고 내 힘으로는 떨쳐낼 수 없는 악몽의 화신 같은 녀석의 커다란 몸이 내 심장에 계속 기대져 있곤 했다. 이와 같은 고통을 겪다 보니 결국 내 안에 미약하게나마 남아있던 선한 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다. 사악한 생각들이, 그것도 가장 어둡고 사악한 생각들이 나의 유일한 허물없는 친구가 되었다. 평소 변덕스러웠던 나의 성질은 모든 사물과 인간에 대한 증오로 변해갔다. 그러는 동안 나는 이제 무턱대고 생겨나는 갑작스럽고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걸핏하면 표출했고, 가엾게도 그로 인해 불평할 줄 모르는 내 아내가 가장 많이 고통을 참고 견뎌야 했다. 화재가 난 뒤 가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낡은 집에 들어가 살고 있던 어느 날 지하실에 볼 일이 있어 아내가 나를 따라 내려왔다. 고양이도 나를 따라 가파른 계단을 내려왔는데 나는 하마터면 고양이에게 발이 걸려 거꾸로 넘어질 뻔했다. 나는 화가 나서 완전히 미쳐버렸다. 도끼를 집어들고 분노에 사로잡혀 지금까지 억눌려왔던 어린애 같은 공포는
잊어버린 채로 그 동물을 도끼로 내려치려 했다. 만약 내가 뜻한 바대로 도끼를 내려쳤다면 당연히 그 동물은 곧바로 치명상을 입었을 것이다. 하지만 아내가 손으로 잡는 바람에 실패하고 말았다. 나는 방해를 받자 막이 들린 사람보다 더 미친 듯이 격노해서 나를 잡은 아내의 손을 뿌리치며 도끼로 아내의 머리를 찍었다. 아내는 신음소리 한 번 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다. 이 끔찍한 살인을 저지른 뒤 곧바로 나는 최대한 신중을 기해 시체를 숨기는 일에 착수했다. 낮이든 밤이든 이웃의 눈에 띄지 않고 시체를 집 밖으로 옮기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여러 계획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어떤 때는 시체를 토막토막 잘라 불에 태워버릴까 하고 생각했다. 또 어떤 때는 지하실 바닥에 파묻어 버릴까 하고도 생각했다. 그러다가는 또 마당에 있는 우물에 던져버릴까, 아니면 상품을 다루듯이 상자에 넣고 포장해서 짐꾼을 시켜 집 밖으로 들고 나가게 할까도 생각했다. 마침내 어떤 것들보다도 훨씬 더 나은 방책이 떠올랐다. 중세시대 수도사들이 희생자들을 벽 속에 놓고 발랐다는 기록처럼 나도 시체를 지하실 벽 속에 놓고 발라버리기로 결정한 것이다. 우리 집 지하실은 이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에 딱 알맞는 장소였다. 지하실 벽은 모두 허술하게 세워져 있었고 최근 벽 전체에 대충 바른 회반죽은 공기가 눅눅해 아직 굳지 않은 상태였다. 게다가 한쪽 벽에는 튀어나온 돌출부가 있었는데 원래는 안 쓰던 굴뚝이나 벽난로가 있던 자리로 지하실의 나머지 공간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메워버린 듯 했다. 틀림없이 이 지점의 벽을 드러내고 시체를 넣은 다음 벽을 전체로 통째로 발라버리면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리고 이런 나의 계산은 틀리지 않았다. 나는 쇠지레를 써서 수월하게 벽돌을 뜯어낸 다음 시체를 안쪽 벽에 조심스레 기대 세우고 그 자세를 유지하도록 떠받치면서 별로 어렵지 않게 원래대로 벽돌을 다시 쌓아 올렸다. 그런 뒤 의심을 사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스럽게 모르타르, 모래, 털을 구해와서 기존의 것과 비슷하게 회반죽을 만든 다음 이것을 새로 쌓아 올린 벽돌 위에 아주 꼼꼼하게 발랐다. 작업을 다 마치자 모든 게 잘 된 것 같아 만족스러웠다. 벽에는 손을 댄 흔적이 전혀 없어 보였다. 바닥에 어질러진 것들도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이 치웠다. 나는 의기양양하게 주위를 돌아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적어도 여기까진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어. 다음 단계로 나는 이토록 불행한 일의 원인이 된 그 짐승을 찾아 나섰다. 드디어 녀석을 죽이기로 굳게 결심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내가 녀석과 맞닥뜨렸다면 틀림없이 녀석은 파멸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교활한 짐승은 내가 지난번 화를 난폭하게 터뜨린 탓에 겁을 잔뜩 먹어서인지 기분이 이런 상태인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꺼리는 듯했다. 지독기도 싫은 그 녀석이 보이지 않자 내 마음에 생겨난 더없이 즐겁고도 깊은 안도감은 도저히 말로 설명하거나 묘사할 길이 없다. 고양이는 그날 밤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녀석을 우리 집에 데려온 이후 처음으로 적어도 그날 하루만큼은 편안하게 푹 잤다. 그렇다. 살인에 대한 부담이 내 영혼을 짓누르는데도 말이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지만 나를 괴롭히는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시 한번 나는 자유의 몸으로 돌아가 한숨 돌렸다. 겁에 질린 그 괴물이 영원히 내 집에서 달아나는 것이다. 더 이상 녀석을 볼 일이 없는 것이다. 나의 행복은 극에 달했다. 나의 어두운 행위에 대한 죄의식도
나를 아주 조금밖에 흔들어 놓지 못했다. 몇 번 경찰의 취조를 받았지만 쉽게 대답하고 넘어갔다. 수색도 이루어졌지만 당연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앞으로 더 없는 행복이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했다. 살인을 저지른 뒤 나흘째 되던 날, 난데없이 불쑥 한 무리의 경찰이 집으로 들이닥쳐 다시 철저하게 가택 수색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시체를 숨긴 곳을 찾아낼 리 만무하다고 확신했으므로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경찰들은 자신들의 수색에 동행해 달라고 내게 요청했다. 그들은 한 곳도 빠짐없이 구석구석 다 뒤지고는 마침내 지하실에도 서너 번 내려갔다. 나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내 심장은 천진난만하게 잠에 빠져든 사람처럼 아주 침착하게 뛰었다. 나는 팔짱을 끼고 지하실 끝에서 끝까지 이리저리 유유히 돌아다녔다. 경찰은 수색 결과를 완전히 확신하고 떠날 준비를 했다. 내 마음속에 솟구치는 환희가 너무나 강렬해서 도저히 억누를 수가 없었다. 나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경찰의 결론을 더욱 확고히 못 박을 수 있는 결정적인 승리의 말을 한마디라도 하고 싶어 입이 근질근질했다. 여러분! 경찰들이 계단을 올라갈 때 나는 결국 입을 열고 말았다. 여러분의 의심이 풀려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은 말입니다. 아주 잘 지어진 집입니다. 굉장히 훌륭하게 잘 지어진 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벽돌들로 말할 것 같으면 여러분 가시려고요? 이 벽돌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이 대목에서 그저 허세를 부리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혀 손에 쥐고 있던 지팡이로 사랑하는 아내의 시체가 세워져 있는 바로 그 벽돌 부분을 세게 툭툭 쳤다. 하지만 신이시여, 사탄의 송곳니로부터 저를 구원해 주소서. 지팡이로 친 벽의 울림이 사라지자마자 무덤 안에서 답을 하듯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닌가. 그 소리는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흐느낌처럼 작게 띄엄띄엄 들리더니 이내 길고 커다랗게 계속 이어지는 비명으로 변했다. 그것은 아주 기이하면서 도저히 인간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는 울부짖는 소리로 공포와 승리감이 반반씩 뒤섞인 날카로운 절규였다. 지옥의 고통에 몸부림치는 저주받은 자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와 그러한 지옥살이를 크게 기뻐하며 악마들의 목구멍에서 나오는 소리가 합쳐진 듯한 오직 지옥에서만 나올 법한 소리였다. 그 순간 내 기분이 어땠는지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정신이 아찔해진 나는 비틀거리며 반대쪽 벽으로 물러났다. 계단에 서 있던 경찰들도 한순간 극도의 공포와 충격에 사로잡혀 꼼짝도 못하고 가만히 있었다. 다음 순간 12개의 튼튼한 팔이 그 벽을 허물기 시작했다. 벽은 와르르 무너져 내렸다. 벌써 심하게 부패된 데다 핏덩이가 엉킨 시체가 똑바로 선 채 사람들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시체의 머리 위에는 교활한 술수로 나를 깨어 살인을 저지르게 하고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소리를 내서 나를 교수형 집행인에게로 넘겨버린 그 끔찍한 짐승이 시뻘건 입을 벌리고 외눈을 이글거리며 앉아 있었다. 내가 그 괴물을 아내의 시체와 함께 무덤에 넣은 채로 벽을 발라버렸던 것이다.